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준비한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법인의 안대웅 이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돼서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코로나와 이별하여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코로나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무 및 경제에 관한 두 가지 큰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희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무 관련 내용은 PwC 인도네시아의 정태훈 회계사가 인도네시아 과세 동향 및 코로나19에 따른 과세 특례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경제에 관한 내용은 미래에셋 인도네시아의 이영준 연구위원이 2021년 경제 및 주식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발표 시작에 앞서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법인 심태용 대표가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 심태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 미래에셋대우 투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한 해는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연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수준의 대폭락을 기록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적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충격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미 대선 이후 외국 포트폴리오 자금이 인도네시아로 빠르게 유입되는 등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선진국 마이너스 5.8% 그리고 이머징 국가 마이너스 3.3%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다소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힐 가운데 이번 투자 세미나가 교민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미래에셋 대우 애널리스트인 이영준 연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회복,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미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PwC 정태훈 회계사님을 모시고 내년 과세 동향, 그리고 이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교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법인의 심태용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세미나의 메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 및 경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발표로 세무 관련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PwC 인도네시아 정태훈 회계사가 인도네시아 과세 동향 및 코로나19에 따른 과세 특례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화방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끝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태훈 회계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wC 인도네시아의 정태훈 회계사입니다. 금일 미래에셋 경제전망 세미나의 세법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요. 세미나 시작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나 모든 모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새로운 트렌드인 뉴노멀화에서 웹 세미나나 비디오 컨퍼런스 콜 등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모임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웨비나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겠지만 조속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돼서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급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조세 환경에 대해서 한국 기업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세법에 대한 4가지 챕터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옴니버스법 개정으로 세법의 변경과 코비드19에 따른 세법에 대한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3일회계법인에서 PwC 인도네시아로 파견을 나왔고요. 현재는 PwC 인도네시아 소속으로 한국기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 세무, 어드바이저리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근무한 지 9년째가 되는데요.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세무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제가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에 대한 연역을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인도네시아 조세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보시면 조코이 정부 1기와 2기 출범에 대한 간략한 국세청의 포지션과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출범 1기에는 정부 예산 자립의 해를 목표로 해서 국세청의 독립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투명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경제 개발을 부양할 수 있는 신규 세법에 대한 제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인도네시아 조세 환경은 많은 불확실성과 공격적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과 공격적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결국에는 납세자들이 조세 불복까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적인 비효율을 납세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자료에는 조세소송 판결의 통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의 신청 후 조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통계인데요. 보시면 납세자가 부분 승소를 하거나 완전 승소를 한 경우는 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과 18년의 자료를 보시면 약 60% 또는 70% 정도의 수치로 납세자가 많은 부분에서 승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이 공격적인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일부 승소율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DGT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납세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승소율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심 청구를 했을 때 납세자나 DGT 모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구나, 형식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절차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2014년까지는 납세자의 승소율이 약 4% 내외로 낮았으나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1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약 40%까지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소송 이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납세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DGT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 절차 때문에 조세소송에서 DGT가 패소한 경우에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DGT의 승소율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 조세 수입에 대한 동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수입 중에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세 수입 목표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약 1,600조 루피아를 조세 수입 목표로 설정을 하였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목표를 2020년 6월에 약 1,200조 루피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달성률이 약 62%로 아직까지도 하회하고 있고, 이는 연말까지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세법에 대한 연역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요 세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까지는 납세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좀 부여하고 조세 사면 제도나 선셋 팔러시 등을 새로 발표해서 기존의 납세자가 잘못한 부분이나 미납된 세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면세를 해주면서 일부 세금을 추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세 사면 제도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적용됐던 제도인데요. 많은 인도네시아인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제도인데, 표면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법 개정 사항들을 보시면 좀 더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세법 집행을 위해서 많은 부분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는 뱁스가 도입돼서 OECD 국가와 같이 이전 가격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좀 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텍스 할리데이를 대폭 개정하였고, OSS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부분 불확실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 2020년을 보시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2020년 3월에는 뻐르프 사뚜를 발표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고요. 뭐 이 외에도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도 뭐 이커머스에 대한 과세라든지 뭐 특례 조치들이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11월 2일자로 옴니버스법이 통과가 돼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옴니버스법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옴니버스법이 왜 세법을 옴니버스법을 통해서 개정하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세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세법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 국세기본법을 제상위법으로 해서 소득세법과 부가세법으로 나뉘게 되며 나머지 부동산세법, 조세법원법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 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재무부령, 국세청 규정, 국세청 훈령 한 6가지 정도의 규정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중앙정부 규정, 지방정부 규정, 또한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규칙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상충하고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세법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 PwC 서베이 결과 전 세계에서 세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 3위, 네, 3위로 상당히 조세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것으로 들 수 있고요. 많은 자진 신고 제도라든지 원천 징수 등 매월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목들이 많아서 납세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세법의 특징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세청에서도 이를 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존에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법인세율 개정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코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큰 틀의 법안 하에서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법에서는 크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무조사 후에 추징세액이 있을 때 가산세를 납부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2%의 가산세율이 매월 적용이 되고 24개월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연 납부 가산세 이외의 다른 가산세들은 다른 세율이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인 지연납부 가산세는 2% 24개월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옴니버스법 하에서는 2%가 너무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어서 재무부에서 고시하는 재무부 이자율에 일부 가산세 항목별로 스프레드를 추가하여 가산세율을 공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옴니버스 법 사항을 보시면 MIR이 Ministry of Finance Interest Rate로 재무부에서 공시하는 이자율로 보실 수 있고요. 5% 스프레드, 10% 스프레드, 15% 스프레드 등 가산세 항목별로 적용되는 스프레드율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고시율과 스프레드를 적용한 월별 적용해야 되는 가산세율을 발표를 했고 12월 적용분을 보시면 예를 들면 1번, 2번의 지연납부 가산세는 0.94%씩 매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부는 MIR과 이 스프레드를 적용한 이자율을 매월 발표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 변경된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그 과거 과세 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 결정 통지서가 발부되는 날이 속하는 월에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경사항은 기존에는 납세자가 자진 수정 신고 시에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서 24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자진 수정 신고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옴니버스법에서는 자진 수정 신고 시에도 24개월의 기한에 제한을 둬서 납세자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분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되는 그 가산세 이자율 변경에 대한 사항인데요. 쭉 보시면 가산세 항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고 또한
세무 조세범죄나 아니면 기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세율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산세에 대한 이자율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오버페이먼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하게 2%로 매월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재무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프레드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산세보다는 일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기타 행정 벌과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과세를 당하는 게 이제 부가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가세 과세표준의 2%가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동 가산세율을 1%로 인하하였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지연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도 과세표준의 2%였는데 이 부분은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범죄에 대한 가산세라든지 조세범죄 수사의 중단 시 가산세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부가세법에 비해서 개정 사항이 많은 부분 적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납세자들에게 많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됐을 때 기존에는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모두 인도네시아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세무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 최초 4개년도까지는 국가별 테리토리얼 규정을 적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부가세법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네, 부가세법이 흔히 알기로는 생산전 부가세라든지 또는 매입세의 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납세자들이 많은 부분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세무조사에서도 많은 부분 상충되는 사항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그 옴니버스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생산전 부가세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폭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규 투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가 들어왔을 때 제조회사가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했을 때 생산할 때까지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재에 대한 여부를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항상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옴니버스법에서는 생산전 매입세액에 대해서 자본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회사에 많은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진출한 회사가 부가세 과세사업 등록자, 즉 백값배 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서는 이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하였었습니다. 근데 신규 법에서는 이 부분도 매출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가세 관련해서는 세무조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세무조사 시에 추가로 발견이 돼서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기존에는 조사 시 발견되고 납부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는 추후 기간에 공제가 불가능했었는데 옴니버스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세무조사 시 매입세액에 대해서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후 기간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부가세 과세 기준을 보면 기존에는 위탁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 대상 인도 시점으로 봐서 과세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부가세 과세 대상 인도 시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통한 출자 등을 위해서 현물 출자를 해서 주식을 받거나 상호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출자 시에 토지나 건물 등이 현물 출자 시에
기존에는 부가세가 납부가 되고 뭐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 한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뭐 자원 개발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데요. 석탄이 기존의 비과세 항목이었다가 이번 옴니버스법 개정으로 과세 항목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석탄 산업에 많은 부분 지금 영향이 있어서 추가적인 뭐 시행 규정이나 해석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옴니버스법이 11월에 발효가 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각 부처나 각 해당 기관에서 시행 규정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3개월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많은 부분 시행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 규정을 참고하셔서 뭐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에 따른 세법 개정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특례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특례가 발표되고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원천징수세가 PMK 86에 따라서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조기 환급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배배JS 관련돼서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령연금 및 연금보험 관련된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었으며 또 일부 산재보험과 사망보험금은 납부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 납부금에 대해서는 부분 납부 및 납부 유예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적용 기한이 특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5번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적용이 되고요. 배배JS 관련된 부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더 유예가 될지 아니면 신규 규정이 발표가 될지 해당 기간까지 종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요한 변동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뻐르푸 사뚜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긴급 대통령령으로 뻐르푸 사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법인세율의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에는 법인세율이 22%로 적용이 되고요. 2022년 이후부터는 20%로 낮아진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인세율로 25%로 계속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세라든지 다른 세율에 있어서 많은 부분 영향이 있었고 또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서 2020년도 말에 법인세 신고 시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특례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 배배 기간 동안에 세무서나 조세법원이나 대법원이 행정 절차를 못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신설이 되어 특례 조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이 세무조사 종결 후에 3개월 이내였는데 6개월이 연장이 돼서 이제 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조세 환급금 지급은 기존에는 세무조사가 종결해서 환급 포지션이 된 경우에는 조세 환급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반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1개월이 연장이 돼서 최대 2개월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급 포지션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환급 결정 통지서를 발부해서 세무조사를 종결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36조 1항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결정들은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이 추가로 연장이 돼서 12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커머스에 대한 과세라든지 특정 재화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하나씩 넣어놨는데요. 간략하게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같은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빼배배, 즉 토지 및 건물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빼배배 규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의신청 결정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이 연장된 18개월까지 결정 기한이 연장되어서 코로나 기간 이후에 또는 직전에 신청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세 환급 결정서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환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6개월 연장돼서 18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국세기본법 36조 1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미비나 납세자의 착오, 실수 등에 따라서 좀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면제라든지 경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A, B, C, D로 해서 행정벌가금의 경감 및 취소, 잘못된 과세결정통지서의 경감 및 취소, 세금 징수통지서의 경감 및 취소와 세무조사 결과의 취소를 국세기본법 하에서 납세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결정 기간인 6개월에서 6개월이 추가돼서 12개월까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환급 결정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조세소송이나 조세법원법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행해지던 히어링, 공청회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 히어링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조세법원의 출입 관련돼서 기존에는 인원의 제한 없이 아무나 가서 방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허가를 맡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전 가격에 대한 신규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 및 MAP에 대한 신규 규정인데요. APA는 사전 가격 승인, MAP는 상호 합의로 인도네시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불복 절차 이외에 이전 가격에 대해서 국가 간에 약간의 상충이나 이중과세가 있을 때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조치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APA나 MAP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인도네시아도 이전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과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도 로컬 파일 작성 관련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매출에 대한 감소나 수익성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또는 이제 비교 가능 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이익률이나 마진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성적이나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나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상 가격 수준이 회사가 정상 가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로컬 파일을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로컬 파일 작성 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이전 가격에 대한 장기적 대응 전략으로서 APA와 MA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A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 가격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와 관련돼서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납세자 또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세무당국 간에 이제 사전적인 이전 가격을 협상하는 절차입니다. APA에는 일방 사전 가격 승인 제도와 쌍방 사전 가격 승인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방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납세자가 가격에 대해서 합의하는 절차고요. 쌍방 사전 가격 승인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상대 국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이 되는데요. 한국 국세청과 이전 가격에 대한 사전 가격 합의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APA를 진행하는 주요 목표는 이전 가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하고 이전 가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제고하고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이슈를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호합의 절차는 다음으로 상호합의 절차인데요.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에 명시한 국제조세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입니다. 국제조세 분쟁에는 크게 이전 가격에 대한 이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로 양 국가 간 상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P를 체결해서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고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명확한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APA와 MAPA에 대해서 2020년도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도 APA, MAP 규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행정적인 지연이나 또는 적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더 APA, MAPA를 장려하고자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큰 개정 사항은 APA에 대한 적용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연장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기존에는 롤백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롤백이 적용이 돼서 APA가 체결된 경우에는 아직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롤백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한 APA가 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양 국가 간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의 마진이 어느 수준이 최적의 수익률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견과 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최저 추정 수익률은 APA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개년도에 신고한 법인세율의 수익률보다 높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APA는 이제 최대 5년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롤백이 적용 가능한 부분을 가장 큰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옆에는 제가 APA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협상 기간에 대해서 협상 지연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APA나 MAP에 대해서 24개월까지 협상이 완료되도록 규정한 부분입니다. 그 24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AP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행이 된다거나 불복 절차가 시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4개월로 제한을 해서 APA가 좀 더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었고 또 문의를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요. APA하고 MAP에 대한 체결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UAPA는 일방 APA로 보시면 되고요. BAPA는 이제 쌍방 APA로 보시면 됩니다. 2016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체결이 MAP 한 건만 있을 정도로 미미했었는데요.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쌍방 APA는 지금 현재까지 17건이 체결되었고요. 총 신청 건수는 46건이었었습니다. 일방 APA는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납세자가 체결을 하다 보니까 체결률이 상당히 높고요. 쌍방 APA인 경우에는 양 국가 간의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다 보니까 체결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세무조사 흐름도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다 발표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옴니버스법 개정으로 많은 시행령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많은 특례 조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시행령과 업데이트되는 세법 개정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 발표 사항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Q&A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발표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버스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행령 발표가 아직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옴니버스법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가 될 건지 이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니버스법은 11월 2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발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행 규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 관련된 가산세, 발표 앞에서 말씀드린 가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월자에 재무부에서 적용 이자율을 발표를 했었고 12월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바로 적용이 된 것이 맞고요. 그러나 몇 가지 생산전 부가세라든지 다른 적용 사항에 있어서는 이게 갑자기 개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행에 대해서 조금 이게 소급 적용이 될지 전진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시행 규정에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옴니버스법 개정으로 회계 결산이나 회계 감사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옴니버스법 개정과 더불어서 뻐르프 사투의 개정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0년도 회계감사에 있어서 일단은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뻐르프 사투에서 법인세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변경될 거고요. 그리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5개년 추정이나 그 이후 추정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법이나 이런 뻐르프 사투 이외에도 옴니버스법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인 일자리 창출, 그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계리평가 보고서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법인세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서가 도입이 돼서 동일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라든지 유사한 이슈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산세율 변경이나 법인세율 변경 등에 따른 효과를 인도네시아 자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본사 쪽에 리포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IFRS 도입과 여러 가지 세무와 IFRS 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올해 적용한 IFRS 3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사와 자회사 간의 약간의 회계 기준 시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기존에서는 전 세계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함해서 신고했는데요. 외국인 세무상 거주자의 규정 변경으로 이 부분도 변경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득세법 개정 사항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세무상 거주자가 되었을 때 기존에는 자산 부채 모든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자산 부채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옴니버스법 개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는 익년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신고서 양식이 변경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발표되는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3월까지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신고서 양식을 따라서 신고를 해주는 게 좀 보수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지연납부 가산세의 적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세액결정 통지서를 11월 말에 받았는데요. 기존 이자율로 계산되어 나온 경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11월 2일자로 발표가 됐지만 실제 가산세 이자율이 재무부에서 발표된 게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서 말까지의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가산세율이 2%로 그대로 적용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 시행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무서나 아직까지 확인 결과 이 부분도 시행령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조사원이나 세무서장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필을 하고 다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수정이 당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행령 발표를 좀 지켜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례나 룰링 사례들이 조만간 조속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으로는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기본법 36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산전 토지 관련 부가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중인 회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부가세 개정 중에 큰 사항 중에 하나였고 신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세미나나 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전 부가세,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세무서가 좀 입장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세무서에서는 그 토지 구입한 이벤트가 언제였는지를 좀 기준으로 이 세법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명확한 사항은 1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적용된 이후에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소급 적용이 될지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전진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이제 시행 규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참고로 과거에 지금 세무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이의신청, 소송 중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의 취지가 변경이 돼서 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를 참석할 때 반드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발표되는 시행령과 룰링,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의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 아니면은 조금 승소의 기회를 좀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듯 싶은데요. 이전 가격 관련해서 로컬 파일을 익년도 4월까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세법이 지금 오늘 발표한 개정 사항과는 별도로 이제 기준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세법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가 익년도 4월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제 로컬 파일에 대해서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 레터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스테이트먼트 레터는 한 장의 별도의 양식으로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이 작성 일자라든지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레터로 되게 간단한 양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로컬 파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스테이트먼트 레터와 별도로 실무적으로는 익년도 4월까지 로컬 파일을 완전히 작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교 대상 회사의 재무 정보가 조금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결산, 회사의 감사 보고서가 4월 말에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 로컬 파일의 작업이 5월, 6월 또는 그 이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는 반드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컬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이른 시점까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회사가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해서 5월이나 6월 또는 이제 그 이후 시점에 준비가 되더라도 좀 빨리 조속히 완료해서 구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환급 포지션인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1년 이내에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도 4월에 법인세 신고를 제출하면 그 다음 연도 4월까지는 세무조사가 완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9월, 10월에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은 4월까지 구비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건 맞지만 가장 좀 빠른 시점에 준비해 두는 게 회사의 운영이나 관리 목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법인 이영준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021년 경제 및 주식 전망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망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과 그리고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서 전망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요. 저희가 전망에 대한 결과보다 저희가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보고 있는지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준비한 자료가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만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되시고 경제 및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풀 리포트를 공유해드리면 다 훑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2021년 전망에 앞서 2020년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2020년 이 흐름이 2021년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차트는 IMF에서 전망 자료를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희는 이 백신 상용화에 이어서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상용화가 초기에 집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위협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자면 재정 정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더 강한 국가들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혹은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견되며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상반기에 남아있게 된다면 서비스업보다는 내구재의 소비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이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 성장률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도 이 세계 글로벌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기조 현상이 인도네시아도 이어져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 자체는 어떻게 시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에 경제 성장률 적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2분기에 대략 5%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3분기에 다소 약하지만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었습니다. 산업별로 보시자면 우선 통신업종이 굉장히 나은 경제 성장률을 통신업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운수 혹은 숙박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들은 성장률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이동 지수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소비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수들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글 이동 지수는 위클리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 구글 이동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나서 인도네시아에도 1차 PSBB가 시행되었죠. 그때 패닉 현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소폭 반등이 있었고 PSBB 혹은 락다운, 세미 락다운에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통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소비 심리 지수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PSBB 2차가 시행되었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전과 같은 패닉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경제 하락의 주 요인을 이 차트를 보면서 소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소비에서도 두 가지의 소비로 나눠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베이스라인 0에서 현재 차트의 차트 선을 보시면 이 갭이 보이실 텐데, 이 갭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소비로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 혹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PSBB 혹은 전환기간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억제된 수요로 인한 소비심리 지수의 악화 현상과, 두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수요가 강제적으로 억제되다 보니 기업의 매출이 불가피하게 하락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제가 담당하는 섹터의 기업들도 보시면 투자 자체를 21년으로 대부분 미룬 기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판촉비 혹은 인건비 축소를 굉장히 많이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감소 혹은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보건위기라는 것은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을 조금 더 소비 측면에서 어려운 구간을 만들어준 그러한 팬데믹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 예산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존 2020년 여기 차트에 이 표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데피시 재정 적자 수준을 보시면 GDP 대비 1%대에서 6%대로 급격하게 그 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그 또한 일회성 소득 지원 정책을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대략 405조 루피아로 재정정책, 국가에서 나온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도 부족한지 추가적으로 올려가지고 총 600조, 거의 700조에 육박하는 코비드 관련 예산을 측정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제된 수요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의 구매력을 보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실업률 그리고 빈곤층의 수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실업자의 수는 대략 2.700만 명 정도가 올해 증가하였고, 빈곤층은 대략 160만 명이 증가했지만 인도네시아 빈곤층 자료는 상반기 하반기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에도 꽤 많은 숫자가 올라갔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그 그룹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600만 명 정도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 대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도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취약계층으로만 따지고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6% 정도 혹은 그 이상이 타격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매력이 악화되었고 소비가 국가의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정부가 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정책은 대략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회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
그게 2020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부분을 약간 서포트해주는 구간이었다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PSBB 혹은 락다운이 완화되면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구간에서는 일회성 재정 지원이 아닌 지원 정책을 저희는 정부가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게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일회성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부채 부담으로 지원해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2021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어떠한 전략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나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우선 소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타격받은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는 좀 틀리게 GDP의 50% 이상이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지출, 순수출,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비의 진작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을 좀 들여다보자면, 물론 굉장히 디테일 부분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약간 유추해 보자면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내년 재정 적자 폭은 대략 5.7%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2020년 재정 적자폭 6.34%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베뉴, 정부의 수입과 스펜딩, 정부의 지출을 보시면 대략 2% 이상의 수입이 증가하고 스펜딩은 1%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적자폭과 같이 연동시켜서 해석하자면, 이 수입 자체는 돈을 버는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지출은 그만큼 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다소 적자폭은 아직도 크지만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이 항목들이 2021년 예산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2021년 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숫자를 다 더한다면 재정 적자폭은 올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폭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 혹은 경제를 쿠션을 지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좀 주요한 예산 항목들을 나열한 것인데, 우선 그 표에 있는 마지막 줄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한 예산안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2021년에는 일회성이었지만 2021년에는 영구소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중간에 있는 인프라 관련 예산이 2021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소득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백업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서 인프라 투자가 고용 창출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신흥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는 고용 유발 개수가 선진국에 비해 대략 2배 정도가 높습니다. 즉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용 창출되는 효과는 2배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가 영구소득 지원, 즉 고용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것은 앞으로 2021년에 일회성 지원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영구소득 고용 창출에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 수요의 폭을 약간 낮출 수 있는 리스크, 잠재 리스크는 역시나 코로나의 확산입니다.
이 코로나 대응이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백신 접촉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비 성장이 회복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2021년에 경제 성장률을 백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루피아 측면에서는 저희가 루피아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조금 넘겨서 뒤쪽으로 보시자면 루피아 강세는 우선 인도네시아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도 강세를 위한 전략을 짜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한 10년, 20년 정도를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PPP, GDP, Implied PPP Conversion Rate과 그 환율이 굉장히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해서 루피아가 강세 전략이 통한다면 이 소비 회복에 그나마 조금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구조적인 루피아 강세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환율을 보실 때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별로 그 매력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보통 가장 많이 보는 변수는 경제 성장률과 금리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로 대부분 경제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인디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축통화인 미국과 비교해 보자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하락폭이 2020년 미국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좁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21년 반등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금리인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금리는 3.7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미국에서 훨씬 많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도 더 많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금리가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초 코로나 발생 이후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 펀더멘탈을 무시한 채 루피아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그런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회복을 이게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눈을 돌려서 미국의 달러가 아닌 타 국가의 통화 혹은 국가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자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매력도의 차이 때문에 다소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국에서는 조금 자금 흐름이 미국에 대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구조적으로 루피아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 약세 기조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이 회복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로 2021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0년 대비해서 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 당선된 바이든 대선 후보의 추가적인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반영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폭도 굉장히 커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달러 약세 기조를 당분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이롭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게 가져가는 그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유입에 대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자본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도네시아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의 우호적인 상황을 혹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중국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죠.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대비하기 위해서 루피아 강세를 통한 투자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그리고 물가 수준을 좀 보실 텐데요. 우선 물가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BI에서 발표하는 이 목표치 안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소폭 그 하단 밴드를 이탈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연말 정도가 되면 다시 하단 수준, 물론 하단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단 부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올해 1.5%, 내년 2.5%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회복하면서 전체적인 소비가 회복된다 혹은 그렇게 전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복세가 과거로의 회귀 정도의 수준이지 엄청 강한 그런 회복세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 압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이 다소 부족한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폈었을 때 소비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다시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반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한 이 투자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혹은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리스크 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리스크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적자폭 혹은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가 그나마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두 번째로는 낮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용 창출이 그렇게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 잔액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인도네시아는 특히나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이 금리가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대형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느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히 반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기 백신 개발 후 인도네시아에 상용화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12월 달에 들어섰고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내년 상반기에 모두가 백신 접종을 끝내고 상용화된다는 그러한 아직까지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든 대선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세제와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 측면을 조금 보시자면 외교에 대해서는 우선 약간 단기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입장으로 중국을 억압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래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요 앞에 있는 그림 혹은 문구를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First Again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갖고 나왔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Make America Lead Again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혼자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이 다시 지도자로서 리드하는 역할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중국에 대한 이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약간 시간과 여유를 갖고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대 중국 이러한 구도가 아닌 바이든 혹은 민주당은 약간 외교적인 입장에서 다자 동맹 혹은 다자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서서히 압박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이든 대선 후보를 보실 때 약간 온화한 그리고 되게 순한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외교 측면에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뷰를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이분께서 외교에 대해서 경력이 많으시고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강력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외교 측면에서는 터프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방식은 조금 바뀌어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해소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는 그렇게 수출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수출 비중이 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비중이 타 국가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무역 전쟁이 다시 심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가격이 수출입 가격이 약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주가 지수에 굉장히 안 좋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주가 지수는 굉장히 좋았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전까지 조금 깊은 조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시장에서 우려했던 점은 바로 무역 전쟁의 이슈가 가장 컸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시킨 점이 바로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이 재정 정책에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두 번째로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을 다시 되돌린다면 주식시장에 대해는 약간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약간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이 부분이 인도네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원 의원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GDP 성장률을 2020년에는 마이너스 2%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혹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저희는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밴드로 6,730에서 7,44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지수는 마이너스 2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세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및 선진국들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상용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변곡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0년에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2021년에 어느 정도 성장을 기대함에 따라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환율이 약세로 변하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런 성장 장세 혹은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은 똑같이 가격이 오르겠지만 아까와 유동성 장세와 다른 이 금리라든지 통화 가치 혹은 금 가격의 반대 형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을 간략하게 네 차트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인도네시아 코로나 이후 저점을 형성하고 PSBB 1차 PSBB 종료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회복세가 강한 몇몇 산업들이 눈에 띄실 것입니다. 그 산업들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더 뚜렷하고, 예를 들어서 방어주들이 특히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PSBB 전환기간 1차 그리고 중간에 2차 PSBB 전환기간 종료가 아니라 옴니버스 발표 이전까지 보시면 그렇게 익사이팅한 모습은 보실 수 없겠고, 마지막 옴니버스 법안 발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재밌는 점이 마지막 오른쪽 차트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이 기간의 수익률을 미국 대선 당시의 시작점과 화이저 백신에 대한 기사가 떴었을 때 그 기간과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선 결과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수익률이 아주 강하게 단기간에 아주 강하게 나왔고, 이 두 부분을 조금 저희가 나눠서 보자면, US 일렉션 대선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유동성의 구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대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주식시장에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고,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그렇게 전망하는 곳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일렉션을 진행을 하면서 우위가 트럼프 대통령에 있었다가 바이든 후보에 있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누가 되었든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백신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랐는데, 여기서 보실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장세가 아닌 성장세 혹은 실적 장세로 변화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실제로 금리와 환율 그리고 금 가격 등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흐름을 보였었고, 두 번째로는 우선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untapped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성장성이 좋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실제로 백신 발표 이후에는 그 수익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성장세 언택 혹은 경기 방어주에서 여태까지 undervalue, 저평가되었던 가치주로의 전환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는 완벽하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2021년에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위험 요소로는 일단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예측하는 가운데 백신 상황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 백신이 상용화되고 현재 코로나 위협이 있는 이 두 구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구간의 링크가 끊어지게 된다면 재정 정책 혹은 통화 정책이 시장의 예측보다 낮아서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만큼의 변동성을 저희는 약간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별로 전망은 우선 기본적으로 Financial Infra 그리고 Property를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며 나머지도 at least 최소한 뉴트럴 정도, 중립 정도에서 포지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고 우선 다음으로는 옴니버스 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옴니버스 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유연화 등이 직접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한 옴니버스 법, 그 노동을 제외한 다른 관련 법들로 인한 혹은 이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 FDI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가 조금 변화되면서 그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 노동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좋게 보는 세 가지 업종 중에 두 가지를 일단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자면 금융 쪽에서는 FDI 유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보다 그로 인해서 잠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대출 성장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나 아니면 충당금, 크레딧 코스트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은행에서 인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좋게 보는 통신사 혹은 이 타워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외에 옴니버스 법에서 현재 추가로 이 통신사에 대한 두 가지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펙트럼 관련해서 추가로 배분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프라이스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 혹은 엑셀 아시아타라는 통신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세 가지 섹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은행인데 여기에 나오는 제목처럼 오제카의 선물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제카에서 최근 지지난달 10월달 정도에 이 대출 리스트럭처링 프로그램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늘렸죠. 여기에 대한 영향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순이자 마진의 회복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충당금에 대한 손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져서 순이익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5년부터 17년 충당금이 굉장히 높게 쌓여가지고 순이익이 훼손이 많이 되었었는데 2016년, 17년 어느 정도 충당금이 완화되면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핫하게 랠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리거는 좀 다르겠지만 현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유입되고 펀더멘털 개선으로 은행주들이 2021년에는 좋은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퀀터티, 데이터 사용량,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가격을 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텐데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은 침투율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가격인데 여태까지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고 그로 인해서 뭐 스마트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언리미티드 패키지로 데이터 일드 자체가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021년에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통신사들이 전략적으로 데이터 일들을 개선하는 방향을 갖고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2021년에는 ARPU가 개선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P와 Q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도 저희가 적해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인프라 투자가 많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건설주의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이게 매출,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설주가 한때 핫했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약간 건설주들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부채의 증가였고 두 번째로는 이 현금 전환 기간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국부 펀드, 인도네시아에서 Sovereign Wealth Fund가 조성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프라 예산이 다시 증가하면서 프로젝트가 건설사의 프로젝트가 다시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채와 이 현금 전환 기간 혹은 현금 흐름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면서 2021년에는 건설주들이 핫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와 주식 전망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자면 2020년 소비의 위축으로 많은 타격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인프라로 집중된 이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수요를 회복시키고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충격을 쿠션 역할을 하면서 회복을 이끌 것이고 이 성장세가 2021년에 보이므로 2020년에 있었던 유동성 장세가 2021년에는 실적 장세로 변화가 되면서 기존의 경기 방어주 혹은 성장주가 주도를 했다면 2021년에는 약간 저평가되었던 가치주가 2021년 주가지수를 리드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전망 및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연구원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중에 개별 종목 상담을 문의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세미나 성격상 개별 주식 종목 상담은 받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내년도 기준금리도 3.75%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건가요? 또한 최근 인하된 금리를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2021년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언급은 안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재정정책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현재 양적 완화는 대략 중앙은행에서 국채의 한 20% 정도를 매입하면서 2020년은 흘러가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는 필요시에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 법 안에서 금융법이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정부에서 중앙은행에게 역할을 하나 더 부여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융위기 같은 것이 이제 찾아왔을 때 중앙은행이 항상 SBN 즉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스탠바이어 역할을 해줘라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시장과 함께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옴니버스 법안 안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앙은행의 자산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아직까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현재 이런 보건위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덜하고 선진국 비의 인도네시아의 그 기준금리의 변화는 시중은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기대감은 조금 낮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경제 부양을 이제 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은행에서도 같이 금리를 내리면서 이 돈이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링크가 제가 항상 세미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브로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도 19년 말 대략 11월 달에도 기준금리는 몇 차례 인하였는데 시중은행의 금리,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아가지고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께서도 어느 미팅 중에서 그 은행들의 CEO의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우선 첫 번째로는 낮은 상태이고 두 번째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기대감을 충족시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그 기준금리에 맞춰서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은 충족되었고 그리고 현재 3.75%까지 내려온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중기적으로 시중은행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에 그 효과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및 통화 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그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 위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또한 2021년에 재정 정책이 예상보다 약하다면은 소비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표로 소비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GDP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회복 수준은 저점 대비 한 50% 정도입니다. 그게 3분기 기준이고요. 2020년 말 정도면 그래도 한 60% 이상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회복 수준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라는 게 저희가 봤었을 때 재정 정책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 그런 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 현재 예상보다 예상치를 밑돈다면 소비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에 대한 부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비해서 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이 현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외의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외의 수단이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입니다. 신용사회에서는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앞으로 당기어 그만큼의 이게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신용사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은행 계좌수 보유율이 대략 50%가 좀 넘는 상태이고 신용카드 같은 침투율은 3% 미만인 것을 보아 인도네시아 신용으로 인한 소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제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축률입니다. 저축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축 수준은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부의 분포도를 보면 약간 취약계층의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축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축률 또한 4월 달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저축해 두었던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신용이 좀 제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그리고 저축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면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에 대한 영향은 경제 성장률의 플러스 저희가 생각하는 4%대의 성장률이 그래도 로우 싱글 디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기준금리에 대해 수혜받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한 11월 셋째 주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제히 기준금리가 인하되자마자 엄청나게 눈에 띄면서 상승했던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건설사와 개발사들인데요. 부채 규모가 아무래도 많고 이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혹은 다른 산업들도 플러스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특히 건설사 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반등은 미국 또는 이제 한국보다 약한 느낌이고요. 심지어는 주변국 대비해서도 언더퍼폼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2021년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타국가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게 타 국가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인도네시아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2021년 타 국가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의 회복세를 보시자면 인도네시아의 그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멀티플 자체만 놓고 본다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회복세를 보시자면 아직까지 업사이드 룸이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경제 회복세가 그래도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또한 외국인 플로우가 인도네시아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언더퍼폼한 특히 저평가된 밸류 스톡 대형주들이 2021년 리드를 하면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인덱스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일 듯 싶습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은 은행 그리고 통신, 건설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추천하는 종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세 개 중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곳은 이제 은행이랑 통신이어서 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주식이 현재 여러 가지지만 탑픽스는 BCA와 만디리입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와 엑셀 악시아타가 있는데요. 일단 BCA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시총 1위 기업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항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CA를 조금 더 보시자면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강력하기 때문에 카사 레시오, 즉 저비용 펀드, 저비용 자금 조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굉장히 값싼 인도네시아의 대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혹시 인도네시아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건전성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타 은행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A 장점인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탑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디리 은행인데요. 만디리 같은 경우는 2020년 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저효과로 2021년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방만디리의 강점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방만디리의 CEO이신 분이 SOE, Vice Ministry로 임명되시면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인프라 버젯이 늘어나면서 SOE 부분, 인프라 대출이 같이 늘어나서 프라이스 부분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순이자 마진이 안정화되고 크레딧 코스트 충당금이 2020년 대비 하락하면서 거기에 더해 대출 성장률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2021년에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부분도 짤막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의 SKT와 같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반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5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도네시아의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는 점유율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 투자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향후 통신사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의 투자는 참고로 2위, 3위 기업인 엑셀과 인도사의 총 투자 규모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현재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옴니버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신사 관련 그 법을 보시면 스펙트럼 관련 그리고 가격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텔레코무니카시 인도네시아에게는 중립 혹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셀 악시아타인데요. 규모는 대략 인도사시랑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인도사 같은 경우는 저가의 전략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저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층을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그 옴니버스 법안의 내용이 만약에 현실화 이게 구체적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 인도사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그 플레이어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플레이어 수를 줄이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엑셀 약시였다가 스몰러 오퍼레이터 통신사들을 인수합병할 그런 확률이 인도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사가 그래도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인도사는 비용이 엑셀 악시약다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브레이크 이븐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엑셀 악시약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이 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을 올리면서 이 net profit margin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 net profit margin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매출 성장 혹은 조금의 비용 감소가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 기업은 와스키타 WSKT라는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 건설사 중에 가장 큰 건설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굉장히 부채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SWF나 혹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자금 조달의 혜택을 받아 조금 더 이자 부분이 완화가 되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받아서 인프라 예산이 성장하면서 부채 부분은 감소하고 매출은 성장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 저희가 추천드리는 기업이 바로 WSKT 와스키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해 주신 이영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발표한 이영준 연구원의 자료는 대화창에 띄어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며 추가적인 질의는 대화창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미래에셋 인도네시아가 준비한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세미나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두운 터널 속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2021년에는 다들 희망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